자, 8장의 투자자산입니다. 자, 투자자산의 의의부터 볼게요. 자, 투자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유형 자산은 어떤 거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에요. 그쵸? 무형 자산은 형체가 없는 거고요. 자, 투자 자산은 뭐냐면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단어 그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유형 자산으로 구분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토지를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다. 토지를 사고 파는 이런 부동산 매매 회사다 그러면 그 토지는 재고 자산으로 구분되는 게 맞겠죠. 자,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투자 자산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 자산의 종류에는 첫 번째 장기 금융 상품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과 같은 이런 금융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결산일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장기성 예금 이렇게 계정 과목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런 장기성 예금과 같은 우리가 금융상품을 장기 금융상품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투자 자산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케이스를 볼게요. 1월 5일 날 국민은행에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정기적금 3년 만기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자, 이거는 정기예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정기적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간이 1년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장기일 때는 장기성 예금이라는 투자 자산으로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장기성 예금이라는 거는 이제 장기 금융 상품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월 5일 날 자금 부족으로 이 정기적금을 해지하고 이자 소득 84만 6천 원과 함께 통장으로 회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15만 4천 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84만 6천 원에서 15만 4천 원을 더하면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15만 4천 원 이자를 제외하고 회사가 수령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장기성 예금 자산을 우리가 회수한 거기 때문에 자, 장기성 예금이란 자산은 차변에서 대변으로 감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좌예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차변의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데 1,000만 원하고 이자 세금 제외하고 84만 6천 원을 받았으니까 1,084만 6천 원이 당좌예금으로 증가됐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은 대변에 수익으로, 이자 수익이라는 건 수익으로 대변에 100만 원이 발생했고요. 자, 그럼 차이나는 15만 4천 원은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법인이 이자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선납 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납 세금은 세금을 미리 냈다가 나중에 법인이 법인세 낼 때 이걸 공제하고 나머지를 내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이.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 자산의 첫 번째는 장기 금융 상품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투자 부동산이에요, 여러분. 투자 부동산. 자, 투자 부동산은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과 같은 이런 부동산을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건물, 토지 그렇게 안 하고 투자 부동산이라는 투자 자산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나 토지는 우리가 건물, 토지를 샀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 토지로 분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유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구분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나 토지 같은 이런 부동산을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자산으로 투자 부동산이라는 투자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건물 토지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그렇죠. 유형 자산으로
구분하는 거니까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건물이나 토지를 이걸 사고 파는 부동산 매매회사예요.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건물,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판매 목적 자산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상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4일 날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3천만 원에 어음을 발행해서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취득할 때 취득세 200만 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토지를 산 걸까요? 아니죠.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산 거기 때문에 토지라는 계정을 쓰시면 안 되고, 그렇죠. 투자 부동산이라는 자산 계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원가는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 3천만 원에다가 취득세 200만 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3,200만 원을 취득 원가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아직 부채를 배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면 외상 매입금,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써서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것을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사용해요. 이거는 부채 쪽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지금은 한번 가볍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주면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품이 아닌 자산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주면 이건 상거래와 관련해서 구입한 게 아니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급어음이라고 안 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미지급금으로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만 좀 인지해 주시고 뒤에 가면 유동부채 쪽에서 또 상세하게 배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투자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어음이란 거는 언제까지 내가 갚을게라고 해서 어음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지급을 약속한 증서를 어음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건데요. 그러면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로 해야 된다? 지급어음이 아니라, 그렇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직 돈을 갚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3천만 원만큼 미지급금이 증가되고요. 자, 200만 원의 취득세를 현금으로 줬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위 토지를 3,500만 원에 11월 5일 날 처분했대요. 처분했다는 건 갖다가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있던 투자 부동산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얼마에 취득을 했어요? 3,200만 원에 취득을 했죠. 참고로 우리가 투자 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용 목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상각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처분하고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대금을 수령했다. 자, 우리 타인한테 당좌수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니까 타인한테 당좌수표 받으면, 그렇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300만 원만큼은 이익을 본 거니까 어떻게 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투자자산을 처분해서 이익 본 거니까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메모해 볼까요? 자, 투자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영업활동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뭐 상기업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영업을 하면서 얻은 이익은 아니니까 수익이 발생하긴 했지만 영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투자자산 처분이익. 만약에 3,200만 원짜리인데 3,100만 원에 받고 팔았다 그러면 100만 원만큼은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투자자산 처분, 그렇죠, 손실 이렇게 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300만 원의 이익이 났으니까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으로, 수익 중에서도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의 또 대표적인 주자는 유가증권이에요. 여러분, 유가증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가증권. 집중해서 또 들어주세요. 자,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가치가 있는 증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치가 있는 증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꽤 많죠. 뭐 어음도 될 수도 있고 주식도 될 수도 있고 채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유가증권의 종류가 포괄적인 의미인데 우리 회계상의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주식하고 채권을 말해요. 회계에서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주식하고 채권을 말해요. 여러분 주식을 조금 어려운 말로 지분증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주식을 지분증권이다. 채권을 채무증권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이렇게요. 그래서 주식을 지분증권, 채권을 채무증권 뭐 이런 표현들도 쓴다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주식 같은 거를 투자하게 되면은 참고로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주식 같은 걸 투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채권에 투자하면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장사해가지고 벌어들인 그 돈으로 은행에다가 예금해봤자 이자가 얼마 안 붙으니까 이 자금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주식이나 채권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한 자산인데 이거를 계정 과목을 어떻게 구분할 거고 또 자산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만약에 이 주식이나 채권을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했다. 즉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걸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당좌 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좌 자산. 우리 당좌 자산이라는 거는 유동 자산은 우리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구분하죠. 예,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당좌 자산으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나 채권 이런 유가증권을 장기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장기 투자하게 되면은 이때는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채권을 투자한 것이지만 중간에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어,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매도할 수도 있다, 갖다 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투자 자산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만기 보유증권은 어떤 거냐면, 자, 주식은 해당이 안 돼요. 주식 말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보유증권으로 구분할 수 없고요. 우리 채무증권에 대해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투자했고 그만큼의 자금 능력도 되고 만기까지 갖고 있을 것이 확실하다. 만기 보유증권으로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은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당좌 자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설명의 흐름상 지금은 이제 투자 자산에 대한 걸 제가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유가증권을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을 당좌 자산 편에 넣어놓지 않았고요. 그냥 여기 유가증권 파트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부터 한번 볼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했을 때 이 계정 과목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이 들어가면 그동안 뭐 유형자산이나 뭐 무형자산, 재고자산 편에서도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자산의 취득 원가로 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또 논리상 그게 맞고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증권사의 수수료 등의 어떤 이런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거냐 하면 주식을 투자할 때 만약에 증권사에다가 수수료 10만 원을 냈는데 이게 A 회사 주식도 투자하고 B, C, D, E 이렇게 여러 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수료를 다 이 회사별로 이걸 다 배분해서 취득원가로 다 나눠줘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단기 매매 증권은 사고 파는 것이 빈번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원래는 취득할 때 수수료 같은 걸 부담했다면 취득원가로 포함하는 것이 논리상 맞겠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에 사고 파는 것이 빈번하니까 이때는 그냥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실무적인 것을 고려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0일 날 삼성전자의 주식 100주를 주당 6만 원에 취득을 했대요. 그럼 계산기 옆에 있으시죠? 자, 그럼 100주에다가 6만 원 하게 되면 600만 원어치 주식을 산 거죠. 근데 보유 목적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럼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때 증권사에다가 수수료 7만 원을 내가 냈다라고 한다면 이걸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조금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 수수료 비용은 우리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될 수도 있고요. 판매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그러면 같은 수수료 비용이라 하더라도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자, 주의하실 건 이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이 기준이 되는 회사는 제조기업이거든요.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 나오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제조업, 이 기준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주 영업이잖아요. 그런데 제조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그러면 이건 주된 영업활동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거래 행위니까 이거를 판매나 관리 활동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도소매업이나 이런 제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즉 주식을 사고 파는 이런 증권회사가 아닌 이런 기업들은 이 단기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게 주된 영업활동은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 단기매매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상의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 우리 공부하겠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이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프로그램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수수료 비용이라고 이 계정 과목을 검색하면 800번대의 판매비와 관리비로도 똑같은 명칭이 나오고요.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에 똑같은 명칭으로 또 코드 번호가 900번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900번대의 코드를 사용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는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자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기말 결산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자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해놨냐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에 이걸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걸 투자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취득했을 때의 주식의 구입 금액하고 이게 주가가 계속 변하니까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단기 매매 증권의 자산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변동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기말에 결산할 때 이거를 적정한 그 기말 시점에 이 투자한 이 주식의 시가를 반영해서 이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금액을 보고하는 것이 이 정보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이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는 이 기말에 이 주식의 공정가치를 반영해서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10,000원에 샀는데 연말에 보니까 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 12,000원으로 올랐다. 10,000원에 샀는데 그러면 2,000원만큼 이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또 반대로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해서 비용으로 또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해서 우리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으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위에 1월 10일 요 케이스랑 연결해서 한번 보시죠. 자, 삼성전자의 주식이 기말 결산 시에 한 주당 7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한 주당 6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한 주당 7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여기 지금 6만 원에 취득했었는데 그러면 100주를 갖고 있으니까 한 주당 10,000원이 올랐으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이익이 난 거죠? 10,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100만 원의 이익이 난 거죠. 그럼 그거를 기말에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고 기말 결산할 때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2월 31일 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산의 증가,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12월 31일 날 이 삼성전자의 주식의 시가가 공정가치가 한 주당 4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내가 6만 원에 샀는데 4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한 주당 2만 원이 손실 난 거고 100주니까 200만 원만큼 손실이 난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 그러면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고 기말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처분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예요. 자, 이때 처분했을 때에는 지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과 내가 처분해서 받은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만약에 처분 금액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해서 수익으로 인식하되 이건 영업활동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영업 외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거꾸로 만약에 처분 금액이 더 적다 그러면 그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해서 비용으로 인식을 하되 그때는 영업 외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영업 외 손익으로. 자, 주의할 거는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이런 단기 매매 증권을 살 때도 취득 수수료를 내잖아요. 근데 처분할 때도 처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처분 수수료를 우리가 취득할 때처럼 수수료 비용으로 할 거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처분할 때 발생하는 처분 수수료는 이거는 별도의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고 이 처분 손익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주식 100주를 지금 한 주당 6만 원에 취득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8만 원에 처분을 했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요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그러면 100주에 8만 원이면 800만 원인데 지금 증권사에다가 처분 수수료 4만 원을 지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돈을 받았대요. 그러면 4만 원만큼을 차변의 수수료 비용 이렇게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처분 이익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800만 원에서 4만 원을 제외하면 현금 얼마에 받은 겁니까, 여러분? 796만 원이죠. 800에서 4만 원 처분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을 갖다가 팔았으니까 차변에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은 대변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96만 원만큼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의할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금을 800만 원 다 받고
여기 200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고 현금 4만 원 나간 거는 차변에 뭐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처분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니까 별개의 수수료 비용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이익을 줄여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분 이익 200에서 400을 줄여서 이익을 줄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처분할 때 처분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처분 손익에서 조정한다는 거. 이렇게 이익이 났다 그러면 처분 이익을 줄여주면 되는 거고 처분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손실이 났는데 수수료가 더 나갔다 그러면 처분 손실을 더 크게 잡으면 돼요. 수수료 나간 것만큼. 그래서 처분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처분 손익에서 조정을 해준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100주를 한 주당 5만 원에 처분했다. 만약에 5만 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100주에 5만 원이면 500만 원인데 처분 수수료가 2만 원이 발생이 돼서 2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500인데 2만 원을 제외하면 498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단기 매매증권 갖다가 팔았으니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해서 102만 원만큼을 비용의 발생으로 이건 이제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0만 원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났는데 수수료 2만 원도 또 나갔으니까 이 2만 원을 별도의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에 포함시켜 버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자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고요. 자, 우리 투자 자산은 장기 금융 상품도 있었고 투자 부동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가증권 중에 주식 채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구분될 수 있는데 자, 단기 매매 증권은 투자 자산은 아니죠. 당좌 자산으로 구분되는 것인데 유가증권 편에서 그냥 제가 같이 설명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좌 자산으로 구분되는 단기 매매 증권까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을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거, 그리고 처분했을 때 처분 금액이 더 크면 처분 이익이 발생하고 처분 금액이 적으면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때 처분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에서 조정을 한다는 거까지 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강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